마칩니다. 이규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해외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까지 아주 바쁜 일정인데요. 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경제수석이 순방의 의미를 설명했죠. 윤석열표 대외정책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도 발표한다 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세일즈 외교의 방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이태원 참사 와중에 고심했지만 경제통상 이익을 위해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자, 한미일 정상회의도 확정이 됐고요. 대북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외교안보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잘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 이후의 한중 관계,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국제정세도 복잡하고요. 과제도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순방의 본질인 이 목표와 전략, 다자외교, 양자외교, 이게 잘 보이지 않고요. 대통령 전용기의 특정 언론사 탑승 배제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과 한 언론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현 정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없었어도 좋을, 없었어야 할 이런 시끄러운 이슈가 터지고요. 이 순방이 시작됐어야 하는가, 정무적 판단이 아쉽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이어서 정치 이슈의 핵심을 색다르게 분석해보는 여의도 중계석, 그리고 특집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준희 KBS 해설위원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보내주실 의견이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는데, 자, 박 기자님, 이 각오를 SNS에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9시 한 29분쯤에 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 등의 환송을 받으면서 네. 이 전용기, 그러니까 공군 1호기를 타고 네. 프롬펜으로, 캄보디아 프롬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이 순방에 대한 각오 어떻게 썼냐면, 여러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 참석하게 됐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국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아세안 국가들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아세안과 한국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도 제시할 거다. 이거는 아세안의 이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서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핵심 광물 같은 양국의 협력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프닝에서도 예. 네,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공을 들여온 지 좀 됐습니다. 한 10여 네. 년 정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협력을 굉장히 좀 중요시해가지고 네네. 많이 정책을 펼쳐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랬죠. 했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한 아세안 연대구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세안 인구가 한 6억 6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인구 규모도 크고 최근 들어서는 매년 뭐 경제 성장률이 6, 7%씩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협력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밝혔던 대로 이제 꼭 가야 된다라는 거는 좋은 구상인데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번에 가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원래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이게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베 총리가 2007년에 구상을 밝혔던 게 최근까지 이어져서 이제 쿼드로 연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던 구상이기 때문에 사실 아세안 국가들은 그렇게 이제 썩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과연 우리가 밝힐 내용이 어떤 건지는 좀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이게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그리고 이제 한미일이 이제 그 대치 국면을 만들어내는 신냉전의 연장선으로 보여지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교 당국에서 잘 고려했기를 기원을 합니다. 임 작가님의 지금 약간 그 높아심이 참 새삼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미국 주도고 그렇습니다. 딱 이제 이미 선언된 바 중국 견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도 이 일본만의 또 인태 전략 발표했고 우리도 우리만의 인태 전략을 이번에 발표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미일 또 정상회의가 이번에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게 대중국 견제 노선인 것은 거의 확실한데 문제는 중국이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균형의 외교 차원에서 풀 수 있을까 하는 높아심으로 이해를 해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순방에는 목적과 전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데 이게 지금 순방 떠나기 전부터 MBC의 이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둘러싼 공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 기자님? 네, 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어제 오늘 뭐 똑같은 그런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언론 탄압이 맞다. 왜 취재를 사실상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했냐. 왜냐하면 전용기라는 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전용기 안에서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나 이런 게 진행돼서 거기도 공적인 공간인데 왜 기자를 못하게 하느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 여당에서는 아니 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언론 아니냐. MBC를 언론으로 볼 수 있냐 뭐 이런 권성동 의원의 질타가 나왔듯이 이 여러 가지로 MBC가 그동안 보여왔던 이른바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그 발언들 그걸 처음부터 어떤 잘못 보도하고 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게 보도하면서 그런 MBC의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막을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정부 여당 쪽이고요. 또 왜곡했다. 국익을 이제 훼손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 여야 입장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언론계 쪽에서 이게 연대 이야기를 하면서 투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MBC 취재진은 민항기로 이미 떠났죠. 그리고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이 별도로 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언론계 상황은? 지금 일단 언론계에서는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제 한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중앙 풀 기자단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이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결정 이거를 빨리 철회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오늘 뭐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비행기는 떠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어쨌든 반대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힌 거고요. 어제 이제 언론인 5단체라고 하죠. 이제 기자협회라든지 뭐 PD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연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 성명을 냈는데 성명을 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이제 전용기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가용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좀 센 수위의 표현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취재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혹은 이제 일정을 이제 급하게 변경할 경우에 그런 일정 공지가 제대로 공유가 안 될 가능성 뭐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거론하면서 그때도 유럽 순방을 다녀오는 길에
전용기의 방향을 틀어서 그 당시 이라크에 파병가 있었던 부대원들을 방문했던 그런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 같은 데서도 소외될 수 있다.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취재에서 이제 배제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대체로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외신에서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나중에 순방 끝나고 취재기가 궁금해지는 게 보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직항로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예. 방송사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냥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팬 기자단,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 같으면 뭐 사진 기자고 이제 팬 기자 정도만 챙기면 되지만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방송 기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카메라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할 겁니다. 네, 그래요. 고생길이네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취재 편의 제공을 안 한 거고 취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가는데 직항편이 없습니다. 네. 프놈펜에서.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3일로 예정된 일정 아마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정을 포기하면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전용기를 탔다면 다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일정 중에 포기하는 일정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 취재 제한을 한 셈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언론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MBC의 지난 보도들이 이제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한다는 목적을 어저께 밝힌 거였는데 그러면 그 취재 행위가 국익을 침해한다면 취재를 못하게 해야지 왜 편의 제공을 거두느냐. 거꾸로 돼 있다라는 이제 지적인 거죠. 정말 국익을 침해한다면 취재를 제한하고 편의는 제공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거꾸로 편의 제공을 뺏고 취재는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거는 그냥 네네. 불편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예, 취재를 제한하면 가리우가 없는 건데 편의 제공은 해서 뭐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순방의 본질이냐?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자, 이 박 기자님, 여당 내에서도 이 MBC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뭐 어떤 얘기들입니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취재진이 좀 물어봤어요. 네. 전용기 불허 조치의 적절성 여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주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좀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 그리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이제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했지만 이거는 뭐 제가 논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자유라는 두 글자가 가진 간결함과 무거움 그리고 어려움 이런 글을 적어서 대통령실을 애들로 비판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헌법 가치가 바로 자유 아닌가. 자유 중 표현의 자유는 으뜸의 자유다.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좀 재밌었던 장면이 한덕수 총리한테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네. 총리가 만약에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갈 때도 그때도 이제 이런 식의 그 전용기 탑승 불허를 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실하고는 좀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여권의 정치인들이 취재할 권리가 있으면 취재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마치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취재 거부할 권리를 누리고 싶으시면 공적 지위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뭐 대구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적 인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취재하는 목소리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건 이제 저널리즘의 이제 기본을 부정하시는 거고 무슨 홍준표 시장의 사생활이라든지 뭐 가족사라든지 이런 거를 치고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공적 영역에 들어온 이상은 공적 질문과 취재를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식의 언론관을 갖고 계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검찰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단 말이에요. 네. 기소했고 구속 기소.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력을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했다. 이건 또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소장이 계속 이제 언론에 좀 뭐 입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현근택 변호사가 와서 변호인도 못 본 내용이 자꾸 언론에 터진다고 좀 불만을 얘기하고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 부원장 공소장에 범죄 사실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 이름이 57차례 등장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김용 부원장보다 더 많이 거론됐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거 이재명 공소장이 아니냐. 이재명 공소장을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을 묶어서 이재명 핵심 측근 그룹으로 표현했어요. 네. 또 이들이 이제 이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여러 가지로 지금 8억이 넘는 그 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정 실장이 2014년 남욱 변호사 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4억 원 이게 이제 이 대표의 불법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울러 검찰은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정 실장 간의 금전을 매기로 한 유착 관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알려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했는지 또 이 특혜를 주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거 좀 검찰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 작가님, 그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단 소설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정진상 실장도 이제 엊그제 본인의 입장을 밝힐 때 이제 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검찰이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은 모양인데 절필시켜주겠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이 공소장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제 공소장을 이제 따로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어디서 받았어요? 그건 이제 밝힐 수 없죠. 저도 이제 취재원인데 나름대로 정보원으로부터 모 인사를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읽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내용이 전반적으로 왜 길어지냐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아주 정치 초년 시절부터의 정치 이력을 전반적으로 훑는데 상당한 분량을 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는 뭐 언론에서는 50차례 넘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장해 왔는가를 거기 다 적어 놓는 바람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봤던 거는 굉장히 검찰이 강조하는 게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표현이에요. 정치적 공동체. 그렇습니다. 그 정치적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이미 뭐 호형호재하는 사이로 뭐 이런 얘기도 등장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요, 이제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행하는 최경영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하단과 상단으로 나눠져 버리면 예를 들면 상단인 이재명 대표와 하단에 있는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나눠져 버리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돈이 흘러갔거나 즉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넷이 그냥 공동체다라고 묶어서 이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정치적 이익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묶어서 넘어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했거나 혹은 돈을 직접 받았다는 어떤 정황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한 게 아닌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어쨌든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결론은 소설인데 지금 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소설이 아니라 뭐 이재명 평전에 가까운 프로필에 이제 나열로 돼 있다.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뭐 법률가들 몇 명한테 물어봐도 얘기하는 게 이게 아마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소한 씨를 지칭할 때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빌어온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표현이냐 혹은 유죄 입증에 이 충분한 표현이냐는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공동체는 입증하기가 좀 더 쉽죠. 자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 공동체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의원실의 보좌진까지도 다 정치적 공동체일 수 있고 뭐 도지사라고 한다면 도지사 집무실 사람들도 다 정치적 공동체일 수 있고 넓게 보면 정당 구성원들이 다 정치적 공동체거든요. 이걸로 과연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 관련된 위법사항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검찰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는 이제 이 자산, 돈을 공유하는 거니까 정치 공동체는 일종의 이제 뭐 노선, 사상, 이념을 공유한다는 것일 텐데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것인가.
자, 이제 결국 김용 부원장과 정지상 실장이 이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검찰은 이 어떤 진술들, 정황 증거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물증을 내놓느냐, 돈의 흐름, 자금의 이제 전달 과정이라든가 직접적인 증거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 측과 정진상 실장 측은 계속해서 소설 얘기,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소설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진술로 지어진 네. 그런 집같이 말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증이 없지 않냐.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김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맞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을지. 지금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말처럼 뭔가 이 돈을 건네받은 그다음에 어떤 특혜를 준 여러 가지 사실들 이걸 직접적으로 입증할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가 정말 있느냐 네. 관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긴 시간입니다. 금요일 점심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2, 3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막히고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인천부터 쭉 수월하다가 신월 부근에서 사고 여파로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조금소에서 화도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강원권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는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나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 꾸준하고요. 홍성휴게소 부근 1km 구간은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으로 홍제램프에서 기름램프까지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사고 여파까지 겹쳤습니다.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이제 이 국정조사를 냈고 본회의에 보고까지 됐는데 지금 여당은 반대하고 있죠. 자,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민주당에서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을 보면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부터 12시 30분부터 네. 서울 여의도역 지금 앞에서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작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테이블을 놓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서명 운동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고 뭐 시도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고 또 서명 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뭐 홍보 수단, 네. 뭐 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통해서 이걸 전국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네, 거리에서의 범국민 서명 운동은 조금 전에 시작이 됐고, 네. 자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야 합의 절차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뭐 아직 합의에 대한 연락이 안 왔다. 민주당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좀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네. 당내 일각에서도 이제 익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국정조사를 하게 내버려 둬버리면 예. 오히려 더 이제 전체적으로는 불리한 국면이 될 수가 있다. 너무 야당 중심으로 국정조사가 펼쳐지게 되면 국정조사는 결국 이제 생중계가 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론전이 굉장히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우리도 걱정을 참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차라리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보자라는 의견들이 일각에는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지금 워낙 대통령실이 지금 강경하기 때문에 네네. 어제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수사와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먼저 해야 되고 국민들이 그거를 원한다. 네네. 강제 수사 쪽에 국민들이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초점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사실 여권에서 이제 이거를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도 야당이랑 이제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은 원내 전략을 좀 펼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게 서두르거나 뭔가 강경한 쪽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수 정석대로 두는 바둑. 네.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집바둑이라고 하죠. 이제 네네. 싸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여론전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포석으로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론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국면을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넓혀가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처리하는 기간도 2주로 좀 여유 있게 잡아놨거든요. 그만큼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밟아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이 좀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14일 뭐 이 중진들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릴레이 면담을 진행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당내 여론을 좀 들어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4일 오는 일요일이고 지금 다음 주에 뭐 어떤 국면이 전개될까인데 이 와중에 또 15일까지는 이제 순방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입건된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에 뭐 의령이 다녀온 것까지는 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식 초청에 의한 참가가 아니더라. 뭐 집안일이냐 아니면 뭐 자의적인 뭐 이제 어떤 외출이었던 거냐. 그런데 당일 행적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어떤 이야기가 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사 당일 의령군에 뭐 초청을 받아 공식 행사 참석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네. 이게 지난번에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도 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었죠. 그래서 어제 용산구청에 해명 자료를 내고 구청장이 이 집안 시제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의령군에 있었던. 그런데 의령군 수와 30분 동안 면담이 잡혀서 시제 참석을 최종 결정한 거라고 하면서 의령군 수와의 면담 이게 먼저 잡힌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참여했다. 이거는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참사 당일 오후 8시 20분쯤 퀴논길을 그러니까 이태원역 앞에 이제 퀴논길을 네네네. 통해서 귀가하던 길에 참사 현장 인근을 둘러봤다라고 해명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박 구청장이 참사 장소와 500m 넘게 떨어진 앤틱가구 거리를 이용해서 집으로 갔다라고 또 구청이 말을 바꿨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박 구청장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당시 경황이 없었고 참사 트라우마에 헷갈렸다. 평소 동선대로 귀가했다고 생각했고 또 한 번 더 거리로 나왔다는 건 부정확한 기억이었다. 이렇게 또 설명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전부터 설치해 재난 상황에 대응해 왔다고 밝힌 상황실 이것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청 측이 상황실이라고 주장했던 거 여긴 당직실이었고 당일 당직자 8명은 본인이 이런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다. 네네네. 이렇게 또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당직실에 있었는데 상황실은 뭐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네요. 지금 이게 박희영 구청장이 지난번에 현안 질의 때도 한번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용해인 네. 의원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다른 사안도 아니고 지금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가장 맨 첫머리에 있는 해당 구역의 구청장이 네. 자기 행적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신뢰를 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억이 참사 트라우마 때문에 네네. 기억이 헷갈렸다. 부정확한 기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길에 한 번 나왔는지 두 번 나왔는지를 어떻게 헷갈립니까 그게? 본인이 집에 며칠 전인데 그러니까요. 옛날이 아니고. 본인이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으면 그거는 명확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본인이 무슨 참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게 헷갈릴 정도면은 구청장 지위를 제대로 좀 수행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빠른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직자의 핵심 덕목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은 정직함과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용산구청은 할 바를 다 했다.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다. 마음의 책임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빚은 말들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짓말이냐? 이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석방됐어요? 네, 이제 오늘 아마 오후에 석방될 걸로 보이는데요. 석방 예정.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욱 전 장관이 석방될 때처럼 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그러니까 석방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김 전 청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인용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같은 법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이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그때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가 어쨌든 다소 배치가 된다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적부심에서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윗선 수사가 차질 빚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두 사람 다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이 국방부가 미국이 최종 사용자임을 전제로 탄약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근데 이게 약간 민감한 게 있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직접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했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살상을 위한 무기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지원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권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이제 미국으로 155mm 곡사포 포탄 10만 발을 이제 수출을 한다. 그리고 그게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발 보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미국 내에 지금 이제 포탄 재고가 워낙 부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미국 업체와 우리 업체 사이에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로 지원되지는 않는다라는 방침을 확고하게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무기가 수출된 뒤에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이제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잖아요. 팔고 나면. 그렇습니다. 미국 거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비슷한 일들은 유럽에서도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폴란드나 체코 같은 나라들이 무기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한 뒤에 예전 무기나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일명 이제 밀어내기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아마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에 마무리는 다 경제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다음에 모아서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된 소식에 미국의 나스닥 등 뉴욕 증시 밤사이에 굉장히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코스피도 급등을 했고 환율은 떨어졌고 이 두 개 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또 서울 경기의 4곳을 제외하고는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임경민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노래 들어와 있네요. 디저트송이 청취자 0429님 It Had To Be You 선곡해 주세요. 야,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죠. 제 기억엔 이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옛날 영화의 OST 같은데 해리 코닉 주니어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o be you, it had to be you.
I wandered around and finally found the somebody who could make me be true, could make me be blue, or even be glad just to be sad, thinking of you. Some others I've seen might never be mean, might never be cross or try to be boss, but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표현들에서 공통으로 들어가서 겸남말을 이루는 표현을 맞히면 되겠습니다. 이것 치마, 새벽 이것, 이것 꽃.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서 겸남말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에 해당하는 이음절로 된 고유어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안개와 바람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안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안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안개 치마는 안개처럼 얇고 가벼운 치마를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가볍고 아름다운 옷을 하늘에 뜬 구름에 비유해서 나온 구름옷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새벽 안개는 날이 셀 무렵에 끼는 안개를 말하고요. 안개꽃은 석죽과의 하늘살이 풀을 말하지요. 자, 이번에는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바람과 연결된 표현을 알아봅니다. 우선 바람 치마는 사전에 없는 표현이고요. 새벽 바람은 날이 셀 무렵에 부는 찬바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새벽바람 사초롱이 있는데요. 새벽바람에 꺼질까 봐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비단 초롱이란 뜻으로 매우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꽃은 꽃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큰 바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먼 산에 구름같이 끼는 뽀얀 기운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오늘도 미세먼지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남북도 그리고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지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을 보이며 평소보다 2~3배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전북, 대구와 경북은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그 밖의 지역은 한때
나쁨이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먼지 안개인 연무가 끼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강릉 19도, 대구 21도,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22도, 제주 24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8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5에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예년 이맘때의 늦가을 기온으로 되돌아가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있는 다음 주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판매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과 탄약 수출을 협의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납품할 용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뉴스라면서도 얼마나 오래될지 국제시장과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은요. 이게 루비로망? 이게 포도에 관한 내용이라는데 이 네. 포도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루비로망. 네. 뭡니까? 그러니까요. 루비로망. 이름이 네. 왠지 이쁩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있고 로망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낭만적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요. 먼저 일본 쪽의 보도를 소개를 해드리면 네. 아사히 신문이요. 지난 7일에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도 먹은 고급 포도 한국에 유출.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일본산 포도인 루비로망의 묘목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익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실제로 루비로망은 일본에서 개발된 포도 품종 맞고요. 네. 현지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뭐 최고 1,400만 원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기도 해서 뭐 더 유명한데 이게 좀 품종 유출 논란 자체가 때 아닌 격이 있어서 네. 이걸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난해부터 이미 한국에서 팔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네네. 이 원산지인 일본 이시카와현 당국이 올해 8월에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 팔리는 루비로망과 이시카와현의 루비로망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뭔가 이 품종 유출 논란이 수면 위로 더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시카와현은 한국에 수출한 바가 없는데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 루비로망이 유통되고 있다더라. 네. 그 이제 어떻게 유통됐는지 경로도 일본 측에서 파악해 보려고 노력
노력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게 어렵다는 결론이 났고요. 일본 현지 보도로는 루비 로망에 대한 품종 등록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에 묘목이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한국 시장에도 돌았다는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에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 측 조사에 따르면 아주 귀한 품종의 포도인데 이미 한국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그게 유통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 루비로망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게 뭐 불법이거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단호하게 아니고요. 네네. 현재 이 생산 판매 신고를 한 국내 농가가 이미 27곳이나 되고요. 아유, 여러 곳 되네요. 묘목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이 아니고요.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실제 이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둑놈 취급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불법이 아니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품종 보호 등록이라는 쟁점이 등장합니다. 일단 9일에 국립종자원의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현재 국내에서 루비로망 재배 판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일본 쪽은 루비로망 묘목이 한국에 무단 유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쪽이 한국에 품종 보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호 등록 가능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예, 이 가능 기간이 6년이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누구나 재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종자원의 얘기고요. 실제로 UPOV 국제식물 신품종보호연맹의 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을 보면 새 품종 개발자가 품종 보호를 받으려면 나라별로 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품종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품종은 당연히 무단 재배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은 6년까지라서 일본 쪽이 그 기간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간 안에 품종 보호 등록을 하면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아서요. 재배자한테 이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국제식물 신품종보호연맹과 국립종자원의 의견은 같은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시카와현의 경우에는 루비로망 출시 6년 지난 후에 다른 국가의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한국의 재배 증식 금지 뭐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누구나 재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는 게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품종,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특허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작권. 근데 그 저작권을 우리 해외 수출도 생각을 하면 미국에도 특허 등록하고 일본에도 특허 등록하고 이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뭐 농가에서 만들었다면 당연히 저작권 등록을 했어야 보호받는데 이게 전 뭐 아주 새로운 건 줄 알았더니 벌써 6년이나 지났으면 그렇습니다. 왜 아직 못 먹어봤지? 지난해 9월에도 이게 원래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일에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겠죠. 이런 보도가 되면. 뭐 대략적으로 뭐 크게 전해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두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한국이 도둑질했다라고 하고요. 우리 일본 쪽 입장이고. 그렇죠. 일본 쪽 입장이고요. 우리 재배농가에서는 당연히 도둑질 취급이 어이가 없고 보호기간 전에 무단 유출이 됐으면 일본이 관리 못한 거고 이건 뭐 중국한테 항의해라. 우리는 중국에서 샀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참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뭐 머쓱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보호 등록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자, 다음 소식은요. 이게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피싱. 이거 안 좋은 거죠. 보이스 피싱 등. 자,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장 협박 조직 국내 총책 A씨 등 25명을 구속하고요.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자녀 사칭 이 피싱 조직과 공모를 해서요. 경기 평택시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320명에게서 2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녀 사칭 말씀드렸는데 엄마, 아빠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인데 아빠 명의로 가입하려고 해요.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치 자녀인 것처럼은요. 아니, 며칠 전에 제 지인이 당했는데. 진짜요? 제 지인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행입니다. 카톡에 올린 게
저에게 없던 딸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 문자 캡처를 올렸더라고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있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뭔가 친근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정보를 알게 되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일단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소액을 여러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계좌로 이체를 시킨 뒤에요. 송금 참고란에 텔레그램 아이디 이제 영문으로 SK 땡땡 74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 뒤늦게 이제 피해자들이 이거 뭐지 하고 알아보면 이 텔레그램으로 본인이 계좌 지급 정지와 관련돼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가해자들은 지급 정지를 풀어줄 테니까 합의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또다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게 적게는 계좌 한 개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으로 챙겼고 챙긴 돈을 유흥비로 또 탕진했다고 하니까 네네. 경찰은 당연히 이런 피싱 조직과 공모해서 이중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신종 사기라면서 주의해달라. 자녀를 사칭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네네네. 물어봐야 되겠고요. 금융정보 노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딱 이런 시간에 공교롭게 자녀가 통화가 안 되면 맞아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자녀가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네. 그럼 자녀와 이제 통화가 되고 가짜구나 혹은 진짜구나 판단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자녀가 다쳤다고 연락이 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는 놀라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아니라는 걸 알 법한데도 또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의 방식은 계속 여러 가지로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이스피싱 범죄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종 범죄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텔레마케터 목소리만 들어도 가짜구나 그랬는데 누구구나 할 이제는 문자로도 오고 그리고 또 피싱 관련해서 꼭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자 요즘 피싱이 이제 고도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잘못 온 카톡이나 문자를 눌렀다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 네네. 박영식 에디터가 좀 알려주시죠. 이게 있는 그대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요. 문자나 카톡이 왔는데 웹 발신이라고 일단 뜹니다. 그 최상단부에 웹 발신하고 소괄호 열고 광고라고 떠요. 대상자 알림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마치 정부의 국고 지원 국민생활안정지원대책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정부인 척하며 국고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안내라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 정부가 왜 굳이 광고를 할까요? 소괄호 열고 광고, 대상자 알림, 웹 발신 이런 부분을 조금 의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건 정부 기관 사칭형의 피싱이고요. 귀하는 정책지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아래 URL로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죠. 링크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걸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게 온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걸 받으셨더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광고라고 써 있네요. 와 주의하셔야 되고요. 광고 가로 열고. 네네네. 근데 이제 정말 생활이 좀 긴박한 분들이 그럼요. 정부에서 요즘 지원해주는 대책이 나온다고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건가 그러고 누르면 이게 피싱 당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링크 이게 실제도 있긴 있는데 링크 웬만해서 누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화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하시고 이거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수하거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의심되시면 당연히 금융사 경찰서 112, 검찰 130에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정보 노출 의심되시면 금융감독원 사고예방 시스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구급차를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은 한 차주가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차량은 구급대원이 비켜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아주 꿋꿋하게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
2분 30초가량을 서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 차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튜브 채널, 사실상 최근에는 이제 공익 채널의 역할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많이 있는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문철 변호사의 한문철 TV에서 이 영상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였습니다.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구급대원이 당시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긴급 환자를 이송 중에 있었고요. 네. 대다수의 차량은 좌우로 비켜선 채 길터주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바로 앞에 있었던 승용차 한 대는 도로 정중앙에서 요지부동인 거예요. 네네. 이 승용차 바로 앞에 있었던 택시는 우측으로 갔고 1차선에 있었던 차량들 역시 좌측으로 갔고 구급차가 당연히 지나가게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기적을 열어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 차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부르면서 외부 이제 스피커로 우측으로 좀 가세요.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요지부동이었고요. 이 차량은 우회전으로 도로를 이제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질 않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구급대원이 얘기하기를 해당 차주가 우측으로 붙으면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었고 이게 3분 정도 세이브될 수 있었을 거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만약에 3분이 생명이 위독한 분에게 골든타임이었다면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해당 차주를 고발했고요. 지난 2일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설명하기를 고발 20일 만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송치 결정되고 서울 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알렸는데요. 강조해드리면 응급의료법 제12조입니다.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박,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대체 왜 안 비켜준 건지 취재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궁금해요. 그 심리가.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사실 운전하면서 많이 뵙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첫째로. 아니면 음악을 크게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미러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좌우 그리고 후방과 앞에 주시를 하시면서 이런 응급 상황에는 좀 잘 대비를 해주시는 게 한 생명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사실은 운전하다가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이제 긴장하게 되는데 반드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 해설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치 이슈를 다뤄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자, 아주 뛰어난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격이 있으십니다. 네, 아닙니다. 항상 활약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 위한 4박 6일 동남아시아 순방길을 이제 떠났고요. 자, 한편 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당한 MBC 취재진은 이미 어제 민항기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인의 한 분이시니까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불허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MBC만 민항기로 출발한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 MBC의 탑승 불허를 결정하고 나서 한겨레 경향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용기 보이콧이죠. 예, 전용기 보이콧하고 그래서 아마 세 개의 매체가 지금 상당히 힘겹게 고군분투하면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좀 도착했거나 왜냐하면 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민항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용기보다는 2배 이상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야 취재 동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매우 헉헉대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시각전이네요.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치졸한
복수다. 치졸한 복수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당시에 그러면 이제 국익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당시에 그러면 그 보도를 하지 않고 없던 일로 만들었으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정말 잘된 보도인가? 라는 질문을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유수의 언론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대단히 감정적이고 즉자적이고 무엇보다 뒤나 다음 혹은 퇴로를 생각하지 않는 무모한 결정이었다. 무모한 결정이다. 생각합니다. 이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파장이 커서 지금 순방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순방이 쏙 들어갔어요. 순방의 핵심 본질은 이제 외교 성과인데 아쉽습니다. 자, 지난 9일 밤 대통령실이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문자로 전용기 탑승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음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발언도 나왔어요. 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었다. 해외 순방은 국익이 걸려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럼 MBC는 국익에 반하는 매체라고 보는 것인가 이런 의문 제기가 됐죠. 자, MBC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를 해 국익에 해를 끼쳤으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요. 무엇보다 이건 취재 편의 제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그 비행기니까 타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엄연한 취재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1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도 있고요. 일정 공유도 하고요. 다음 일정 어떻게 되는지 공지도 하고요. 뭐 다양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취재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엄연하게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1호기는 민간 항공기를 국민 세금으로 빌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순방하고 그리고 지난번 3차례 이번 포함해서 3번에 있었던 순방 비용을 이제 기자들한테 취재를 좀 했는데요. 나토 때 1,200만 원을 냈고요. 1인당. 예, 그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세안 3 플러스 G20 이 취재가 900만 원이에요. 여기는 뭐 좀 가까우니까. 네, 좀 가까우니까 이게 좀 멀리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행기 값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가는 체제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총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각사가 다 지불하고 가는 것이지 무슨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그냥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은전을 베푸는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고 못 들어오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언론 통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기자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막을 안 달아. 그럼 안 되죠. 위축되게 된다. 그렇습니다. 언론 활동이. 자, 취재 비용을 내고 가는 또 정당한 참여인데 취재 편의 제공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MBC의 보도와 방송을 문제 삼은 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통령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럼요. 특정 매체가 매우 좀 잘못 보도하고 악의적으로 또 이제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했다.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럼 언론 중재위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와 방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보 대응 당연히 해야죠. 사실 오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체별로 오보 대응 그리고 편파 보도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정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문화방송의 비속어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라면 당연히 사법적 혹은 준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해서 이것에 이 보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판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법적 책임을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거나 혹은 뭐 민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하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소를 안 했어요. 언론중재위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안 하고 어디가 있냐?
외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소 주체가 누구냐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적격성 논란이 또 제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걸어야지 왜 외교부가 이런 걸 거는 거지? 그 박진 장관이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는 안 하면서 비행기 타지 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감정적이고 좀 치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일선 기자들, 현장에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 특히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자단이 계속 회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출발 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풀을 짜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하는데 출발 풀 보이콧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논의 끝에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기자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언론과 대척점에 서서 무슨 정부에 좋은 일이 있을지 저는 그 점이 매우 의문스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정부나 대통령실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순방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언론사와 싸우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프레스 프렌들리가 좋습니다. 프레스 프렌들리가 좋다. 예. 네. 역시 기자 입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적당한 긴장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통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오보가 있으면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공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불이익을 주면서 약간 꿀리는 모양새가 되면 오히려 기자들은 더 반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뭔가 페널티를 주고 싶다. 그런데 그럼 MBC는 전용기에 태우지 말고 가자. 좀 이제 뭔가 불이익을 주자.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이틀 전날 밤 그것도 문자로 전용기 제외를 통보.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결정인가. 어떤 참모의 건의인가 뭐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럼 여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됐다 이렇게 보세요? 이 결정은 아무나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 기자들이 이 총리실 기자들이 총리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총리께서는 이제 그 앞으로 해외 순방을 갈 때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 문화방송에 대해서 그러면 탑승 배제 결정을 총리도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정부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아니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언론하고 척을 지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최악의 수다. 특별히 이렇게 해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굉장히 오래가는 프레임인데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 주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요. 자, 이번 전용기 제외 조치로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짐 아코스타 CNN 기자를 이 화면으로도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백악관 출입 금지를 시킨 사건이 있어요. 맞아요. 기자한테 막 면전에서 얘기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뭐 그러는데 자, 당시 미국 언론인들이 집단 반발을 했고요. 미 연방법원이 출입 정지 조치를 해지하라 해서 이제 9일 만에 다시 출입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비교 사례로 나와요. 전용기에 타지 마세요. 백악관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언론에 대한 철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도어스태핑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출근길에 소통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매우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대통령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을 대하고 사실 언론을 대한다는 것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국민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사사로운 일정까지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컨대 이번 순방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결정이 됐지만 그 밖에 다른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결정이 아직 안 됐고 논의 중이고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이건 대변인이나 대변인실에서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이런 태도가 아닌가. 근데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자유의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고 언론 집회,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이에요. 네. 많은 언론단체 성명이 어제부터 나왔죠.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영상기자협회, PD연합회, 또 편집인과 보도국장 등이 속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회의, 원로 언론인 단체까지 거의 모든 언론인이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대동소이해요. 네, 그렇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언론 자유에 찍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아투위가 나왔었어요. 동아투위는 80년대 아니에요? 네, 70년대, 80년대 광고 해직 기자들, 해직 언론인들까지 나서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비통하고 참담한 노릇이 아닌가 싶고 원로 언론인들 까지 나서서 이 사태를 얘기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이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언론 통제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 그 이외의 사실을 보도했을 때 이런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기자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다음은 우리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우려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나 경향 같은 회사에서는 이것은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는 게 대단히 적대적인 언론관 아닌가라는 비판을 갖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 이 전용기를 좀 다시 한번 좀 재론할 여지는 없겠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번복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죠. 단호합니다. 자, 언론계 반응은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또 이제 해오던 일, 직업 윤리 그런 것에서 이제 반발할 수 있는데 정치권 반응은 이제 여야로 갈리니까 지금 야권은 한 목소리로 언론 탄압이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여당은 언론 탄압 아니다. 심지어 MBC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전용기만 안 탈 뿐이지 취재의 길은 열려 있다. 또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무슨 얘기를 한 게 제가 인상 깊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기자실에 대못을 박지 않았느냐 이런 게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취재 일선에 나와 있어 취재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듣는 거지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는 이제 직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뭐 좀 후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취재 일선에 있던 현업기자 출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진석 위원장이 지금 현업기자 출신이라면 가장 앞서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싸웠을 선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대못질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기자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게 일종의 이제 언론개혁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어요. 일종의 이제 취재 선진화 방안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자들이 이런 취재 비용 안 냈습니다. 그리고 촌지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때였어요. 과거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뭐 웃돈까지 주면서 뭐 취재비 하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돈도 촌지도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짬짬이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기자실 개방이. 브리핑룸으로. 예, 브리핑룸으로. 근데 이것을 마치 무슨 언론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기자 출신이면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특히 비대위원장이라는 여당의 대표격으로 하시는 말씀으로는 온당하지 못하다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슈를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게 MBC 전용기 탑승 불호 조치로 소란스러운 와중이지만 여당 내부 상황에 또 자꾸 다른 결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을 퇴장시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이용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정부의 뒷받침도 못 해주고 또 장관 이상민 장관 얘기하는 거죠. 이 장관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이게 여당이냐 이제 이렇게 일종의 여당 역할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게 강승규 김은혜 수석을 왜 퇴장시키냐. 왜 퇴장시킬 만한 사유가 되느냐. 문재인 정부 때는 강기정 수석이 고함을 치고 그래서 뭐 나경원 당시 의원이 강기정 수석 막 이러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은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이제 추미애 의원이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를 삼지 않고 퇴장시킨 적이 없다. 우리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주호영 대표가 주호영 대표죠. 원내대표가 너무 세게 운영위원장이 너무 세게 대응을 한 거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것인데요. 이제 웃기고 있네. 메모에 대해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별도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용 의원이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일종의 이제 친윤, 비윤, 반윤 흐름이 제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과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고 장관을 지키고 이런 데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비윤이나 반윤 측에 계신 의원님들은 아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마땅해야 그것을 비호라기보다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상민 장관이 처음 이태원 그 12구 참사 났을 때 했던 발언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분이 잘했다라고 엄호할 수 있겠냐. 우리더러 전사가 되라고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합당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전사 역할을 할 수 있냐. 전쟁의 이것은 명분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예,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내부에서 대단히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글부글이 내부에서 부글부글이라 하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은 친윤계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밖에 의원들은 제가 한 3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별로 안 부글부글인데요. 주호영 의원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결이 좀 다르다. 갈려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도가 흥미있어서 이게 정말 그러고 봤는데 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책임론에 불만을 표하면서 자, 의원들 매가리가 없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까 친윤계 분위기처럼 대통령실을 또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방어해주지 못하는 거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장제원 의원 그동안 백의종군 했는데 전면에 나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죠.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위해서. 아유 궁금해요. 자, 특종 단독. 특종 단독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매가리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맥이 없다. 그러니까 맥이 약하다. 좀 적극적이지 않다. 기세가 약하다. 기세가 약하다. 뭐 이제 이런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볼 수 있는데 장제원 의원은 이런 말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발끈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때부터 이제 수행해왔던 여러 비서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통령께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언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평소에 어려운 말을 잘 안 쓰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급적 쉬운 말로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하고 그 자주 소통하는 국민의힘 내부에 3인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시면 다 알만한 인물이겠죠.
있죠. 네. 예, 세 분이 있는데 이분 안에 장제원 의원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자가 발전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은 나서야 될 때다. 예.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단서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안철수 의원이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이제 프로그램에서 지금 전용기 배제, 표진 제공을 안 한 것뿐 일회성 경고성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퇴장 조치는 적절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더 세죠.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의원 이제 대표 출마해야 되니까 나름의 이제 자신의 포지셔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MBC에 대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를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너무 함부로 보도한다. 그리고 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는다. 네네. 문화방송이 문제가 있다. 보도 태도는 심각하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아니 협상을 해야 되는 원내대표인데 앞으로 예산도 입법도 해야 될 일이 첩첩산중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끊지 않았더라면 야당이 계속 또 반발하고 중간에 파행되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라는 얘기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예산국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활이 걸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월까지 계속 그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느 것 하나 예산에서 국민의힘 또는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태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법인세 인하 문제도 아니다. 민생 예산 확실히 챙기겠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그러니까 1조 한 8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다 싹 다 깎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할 때 그러면 누가 협상을 할 거냐. 주호영 원내대표밖에 이거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여기에서 각 세우고 싸우면 그거를 대통령실이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이거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결위는 초반부터 또 한동훈 장관 때문에 파행도 되고 그랬죠. 예.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으니까 또 그랬구나 하는 대목들이 있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오늘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자, 이 마지막 코너는요. 오늘 특집입니다. 특집. 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이게 어느새 오는 20일 개막이니까 열흘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H조에 속한 우리나라, 지금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본선 조별 리그를 치르게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16강 바라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 진출 가능성은 어떨지, 손흥민 선수의 또 최근 부상은 어떤 변수가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탑클래스 해설위원이십니다. 한준희 KBS 해설위원을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KBS 프로그램은 정말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으로부터 남북의 창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출연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탑클래스 시사 프로그램 최영일의 시사본부의 탑클래스 평론가 진행자이신 최영일 팀장님과 함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왜 명해설위원이신지 청취자분들 바로 아시겠죠? 대단하세요. 그런데 포스터를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돌계단역 포스터에 구자철 해설위원이 딱 가운데 있어요. 당연하죠. 왜요? 우리 대선 후보니까요. 저는 구자철 해설위원과 일찌감치 단일화해서 지금 거의 선대 본부장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각을 세우실 줄 알았더니 아주 겸손하게 지금 구자철 해설위원을 미시면서 나는 선대본부장이다. 이게 월드컵 시청률 경합이요. 일진이 이기면 2진, 3진, 4진, 5진도 그냥 이깁니다. 편하게? 편하게 묻어간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일진이 지기 시작하면 2진, 3진, 4진, 5진은 악전고투의 지옥이 열립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이게 생중계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화면의 경기를 보고 있지만
어느 채널을 선택하느냐가 방송사와는 또 전쟁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제 국제적인 큰 이벤트 스포츠는 사실상 적자거든요. 네네네. 네, 중계권료 자체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상 적자인데 여기서 그래도 좀 행복하게 끝내려면은 시청률이 좋아야죠. 네, 그나마. 네. 성과가 필요하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하면 이제 뭐 축구에 대해서는 뭐 폭넓은 정보량, 요즘엔 또 데이터 분석의 시대니까요. 해박한 지식을 장점으로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유지하시려면 업데이트가 계속돼야 되는데 자, 평소 어떻게 관리하고 노력을 하십니까? 와이프에게 혼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야단치세요? 일단 저희 집에 A4 용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저 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요즘은 특히 이제 매니아들의 수준이 저 데뷔하던 뭐 예를 들어 뭐 20년 전이나 혹은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도 축구 매니아 분들의 수준과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큼 뭐 해설위원들이 뭐 대충 예전처럼 뭐 해서는 그야말로 바로 이제 욕 들어오거든요. 네, 그거를 방지하려면 매니아들과 같은 결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계속 나이를 먹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또 약간 아날로그 세대라서 이 종이를 출력을 해서 봐야 돼요. 그걸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A4 용지를 집에 많이 쌓아놓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고 네, 그래서 와이프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딱 보시면 쌓인 A4를 보면서 이 돈이 얼마야? 그러면 화가 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렇죠. 네, 종이값만 해도 굉장히 비싸고 또 저희가 잉크를 또 매번 또 주문을 해야 돼요. 그것도 와이프가 해주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사모님의 조력으로 엄청난 업데이트를 하고 계세요. 자, 이 샤우팅. 네. 있어요. 이 멘트. 한준희 해설위원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해오던 스타일이셨겠지만 팬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데 좀 의식하시죠? 의식 자체는 하는데요.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을 하고서 샤우팅을 하면 그거는 별로 좋게 안 들립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KBS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 꼭 샤우팅 해보라고 시키거든요. 진행자가. 그런데 아마 10중 9은 편집에서 다 날아갔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켜서 하면 아무래도 이게 자기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샤우팅을 하는 순간은 그래도 정말 저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샤우팅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철학이 느껴지는 게 자기적으로 하고 나 트레이드 마크니까 이거 이제 잘 다듬고 개발해서 유행어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경기에 몰입하시면서 우러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고조가 돼서 샤우팅을 하게 되면 그걸 함께 보고 있는 시청자나 국민들은 확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은 진정성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축구 해설도 결국은 진정성입니다.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웃음도 제가 좀 차용하고 싶네요. 얼마나 구수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9일 앞이에요. 한 자릿수로 카운트다운인데 자, 그럼 다음 주면은 며칠 날 현지로 떠나세요? 저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17일 새벽에 갑니다. 네네네. 그러면 현지에 가면 다시 17일 오전이 되더라고요. 6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들어오신 다음 날 출국이에요. 뭐 같은 공항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공항은 다릅니다. 물론.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여기 고정으로 금요일 요 시간 스포츠 코너 해주던 정현호 PD는 이미 가 있어요. 정현호 PD가 이번 KBS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막중합니다. 거기다가 뭐 중계료 협상도 담당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전체 이제 대회 코디네이터거든요. 근데 정현호 PD가 예를 들어 뭐 손가락을 어떻게 놀리느냐,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간 출연진 전체가 고생할 수도 있고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도 못 가고 혼자. 자, 이 월드컵이 11월, 12월에 이제 걸쳐서 열리는 겨울에 열리는 첫 월드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 그럼 이전과는 좀 어떤 점들이 다를 것이다. 선수들이 좀 뭘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얘기 주고 싶으세요? 역시 남은 기간 동안에도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표팀도 이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대체로 이제 한두 차례 정도 평가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역시 부상 조심 문제가 가장 큽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이 이제 11월에 열리는 바람에 많은 일정들이 평상시와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6월에 최 팀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6월에 무려 A매치를 4경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9월에도 또 2경기를 했었고 네네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른 때보다는 여름 휴식 기간을 짧게 가지면서 리그들을 빨리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명문 이제 상위권 클럽들은 유럽 클럽 대항전이라고 해서 챔피언스 리그 뭐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이런 데 출전을 하는데 이 대회가 원래 조별리그를 종료하는 시점이 평상시 같으면 12월인데 이번에는 11월에 월드컵을 하는 바람에 이거를 11월 초까지 당겨서 다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경기 수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자체가 사실은 선수들의 어떤 체력 문제 그리고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그만큼 높였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부상자 문제로 좀 신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주시자마자 지금 우리는 가장 주력으로 가장 기대주인 바로 손흥민 선수. 부상으로 수술까지 지금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게 그냥 우리도 딱 적용이 돼버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 팬들 입장에서도 대단히 좀 마음에 걱정이 커지고 이 피파가 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특히 지금 우리가 월드컵의 열기에 좀 취해 있을 시간이기는 하죠. 평상시 같으면 전 세계가. 그런데 카타르가 사실은 인권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이 월드컵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뭐 보이콧하겠다. 일부는 뭐 항의 시위도 하고 그런 전 세계 지금 축구 팬들도 있습니다. 산재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물론 당연히 이제 지구촌 최고의 축구 제전을 즐겨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문제들도 노정돼 있었다. 그리고 카타르로 이제 개최지를 결정했던 그 당시 그게 한 12년 전 집행부거든요. 피파에. 2010년에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의 상당수는 이후에 비리 혐의로 대부분 이제 축구판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없는. 뭐 미셸 플라티니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월드컵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게 즐기는 거지만 스포츠가 사실 그 안에 이제 아픈 이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축구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동노동 문제도 막 제기되고 그랬었으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면까지도 깨끗해야 한다. 그런 또 기대감을 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기 도중 눈 주위에 골절을 입었고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고 회복 중이라고는 들리는데 지금 SNS를 보니까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 자, 이게 어느 경기에 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물론 제가 의학적 소견을 낼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뭐 제가 근거리에서 상태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라도 1초도 안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경기에도 뛰긴 뛴다? 제 느낌은 첫 경기 같으면 이제 선발은 혹시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시간대에는 손흥민 선수가 뛸 것이다. 중간 투입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의지도 뭐 강렬하다는 것이 최근에 SNS 통해서도 나왔었고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 자체를 봐도 손흥민 선수 없이는 거의 팀이 경기 운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것이 집중돼 있었던 팀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 뛰게 할 거고 이제 아마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보호 마스크를 쓰더라도 사실 특히 달려야 하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제 불편하고 그리고 마스크와 이제 피부 사이에 또 땀이 차게 되면 이 마스크가 사실은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인데 땀이 차면은 그게 또 좀 미끌미끌해지면서 이게 또 고정 효과가 또 반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떤 그런 문제가 경기력이나 집중력에 조금 저해 요인이 틀림없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지금 커리어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월드컵이 자신의 커리어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벤투 감독은 웬만하면 쓰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 선수 본인도
네.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우리의 지금 우려보다는 꽤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 단 1초라도 반드시 투입은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손흥민 선수 마스크 관련해서도 뭐 이 발언이 정치인보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마스크 그동안 쓴 거에 비하면. 손흥민 선수가 저는 혹시 저한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줄 알았어요. 한해솔 의원님은 당연하시고요. 정치보다 말씀 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마디 논평을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물론 말을 굉장히 잘한 것,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표현을 쓴 거는 맞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말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저는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약간 디스하시는 것 같아요. 세게 디스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축구대표팀 주장이면서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 100%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영향을 받긴 받겠죠. 손흥민 선수는 사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를 상대하는 상대팀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전술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팀이 공격을 하고 싶어서 이제 라인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손흥민이 존재하기만 하면 뒷공간이 걱정될 거 아니겠어요? 수비에 또 이제 자꾸 눈이 가죠. 그럼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특기가 뒷공간 돌파 다다다다 들어가서 양발 엄청난 킥으로 이제 골망을 아주 찢어라 이제 골을 넣는 그 기술인데 발리슛이 또 이제 최고의 골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런데 뒷공간 걱정을 손흥민이 없으면 상대팀들은 그만큼 덜하게 되니까 자유로운 공격 전술을 펼치기가 그만큼 용이해지죠. 용이해진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차이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크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 저녁이 이제 출정식이면서 마지막 평가전 아이슬란드 상대로 최종 리허설에 나서는데 자, 지금 국내파 선수들 위주로 운영이 될 텐데 오늘 좀 벤투 감독의 전략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손흥민 선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엔트리에 뭐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질문들도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라고 해서 엔트리 빠질 일도 없을 것이었고 애초부터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평가전 말고 이제 지난번 9월에 했던 평가전 때 26명을 선발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거의 기준선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이슬란드전에서 물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부상이고 또 다른 공격진도 약간 지금 저조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공격 자원들을 좀 눈여겨볼 가능성은 있지만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여기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것은 확률이 낮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설해 주신 게 딱 신뢰가 가는 게 요즘에 또 화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한준희 위원께서 벤투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 지나치게 완고하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 게시판에 회자가 돼서 이른바 성지 요즘에 자 월드컵 직전에 떠오른 변수들 혹시 좀 이 완고함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번에도 연호가 계속 나왔는데 못 봤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벤투호가 사실 별달리 플랜 B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강인 선수를 포함시키면 그 자체가 플랜 B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벤투 감독도 아마 국내 평가전에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절체절명의 상황 월드컵 본선 실전에 돌입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를 쓰는 순간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강인 선수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여태까지 플랜 B를 잘 가다듬지는 않았고 좀 완고한 스타일로 했던 게 맞지만 어찌됐건 이강인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것이 나중에 비상시를 위한 저는 플랜 B 용이 된다. 라는 생각에서 그래도 엔트리에는 좀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나 역시 궁극의 또 권한은 감독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조언을 오늘 중요한 시점에 해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 우리나라 몇 승 몇 패 조 몇 위 예상하십니까? 예상. 그런 거를 또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시고 있어요. 그런데 틀려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조 추첨 방송 당일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유지해온 저의 예상은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일단 몇 승 몇 무 몇 패보다도 한 30%에서 35% 사이 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주 낮은 수치로 제가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낮지도 않은.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70% 못 간다 너무 그쪽에 생각을 하시지 말고 만약에 제가 우리가 갈 확률이 51%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2등 안에 들 확률이 반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35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사실은 35와 51의 차이만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만 우리가 극복하면 2등 안에도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여쭤보죠. 우승 국가는 어디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브라질이 우승 후보 1순위인 건 맞습니다. 1순위다. 네, 그러나 축구공은 둥그니까 펼쳐봐야 알겠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아쉽네요. 자, 저는 한준희 해설위원이 나오시는 경기 본방사수하겠습니다. 구자철을 더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KBS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